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엄진, 김정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여야 갈등만큼이나 더 골이 깊어지고 있는 조직이 있죠? 바로 검찰과 경찰인데요. 사실 공수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놓고 여러 번 다퉜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싸우는 건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네,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명이다, 뭐 특검을 해야 된다. 거기에 고래고기가 막 등장합니다. 워낙 사건도 많고요. 등장인물도 많습니다. 먼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주변을 두고 어떤 의혹이 제기됐고 어떤 수사가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지난해 3월 27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이 울산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시행권을 따주겠다며 수십억 원대의 돈을 받으려 한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25일 만이었습니다.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누구에게 해도 입힌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2014년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 관련 용역 계약서. 지역의 건설업자가 누군가에게 아파트 사업 관리라는 걸 의뢰하고 그 대가로 30억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돈을 받기로 한 쪽이 바로 김기현 시장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거액이 주어진다는 일감은 뭘까? 계약서의 업무 범위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분양과 분양 관련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한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이 업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이뤄질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는 이미 다른 업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용역을 의뢰받은 김 시장의 동생은 건설 관련 경력이나 자격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시행사에게서 사업권을 빼앗아 오는 대가로 30억 원이란 거액을 받는 계약으로 봤습니다. 포기하게 만든 후에 그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 대가로 30억을 받기로 한 것이죠. 스트레이트가 어렵게 접촉한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도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김기현 시장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김 시장 동생과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형이 시장이 되면 허가가 안 나도록 하고 시공사를 압박해서 시행사를 바꾸게 한다는 약속을 우리 회사와 한 거죠. 하지만 시행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직 시장의 동생이라는 후광도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존 시행사의 뒤에는 김기현 시장의 형이 버티고 있다는 놀라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서로 다른 건설업체의 이권을 위해 힘겨루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 시장의 동생과 계약을 맺었다 사업권 확보에 실패한 건설업체 대표가 동생은 물론 김기현 시장과 김 시장의 형까지 삼형제를 모두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생의 계약 체결 뒤 넉 달간 동생은 물론 형의 계좌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뭉칫돈 2억 2천여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수사는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시장 주변의 잡음은 또 있었습니다. 김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2012년 울산의 한 중소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우회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가 신축 공장의 전기 공급을 둘러싼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김 의원 측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김 의원 아내의 이종 사촌이 3천만 원, 김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2천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뒤인 2017년 9월 이 업체 대표가 원청업체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자해를 시도해 의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제공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했다. 돌봐주기로 했는데 안 돌봐줬다. 수사에 착수해야 될 사안이죠. 또 다른 토착비리 의혹. 이번엔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 등장합니다. 울산 지역의 특정 레미콘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울산시 고위 공무원들이 공모해
경쟁업체를 압박하는 등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을 부른 바로 그 사건입니다.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당시 시장이 석 달 뒤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며 경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경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하지만 울산시 공무원들이 뒤를 봐준 해당 업체 대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김기현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정치 자금을 후원한 혐의도 경찰에 포착된 상황. 납품을 사정사정 물고 그 빌어가 납품을 해야 되는 사정인데 그때 현장 수사이 그러더라니까요. 자기 현장 수사 20인 대하면 처음 받다니 저런 업체는. 시장의 형과 동생이 개입된 아파트 시행권 비리 의혹과 처가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여기에 더해진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경찰은 3가지 사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의혹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김기현 시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재밌네요. 양쪽 업체가 돈 써가면서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친형과 친동생이 있었다. 이거 무슨 조폭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대반전 스토리 같습니다. 근데 이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면서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수사가 그래요. 수사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180도 바뀝니다. 근거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경찰이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경찰은 이 설명이 석연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중에서 비서실장이 연루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이게 바로 하명 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지금의 그 사건이죠. 네. 그런데 이게 청와대 하명 수사냐, 단순한 이첩이냐, 뭐 논란이 많은데 이걸 따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경찰이 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역으로 살펴보면 간단하겠죠.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가 경찰의 수사 기록 그리고 청와대가 경찰에 건넸다는 그 제보 문건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여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을 강조하며 선거 개입을 위한 하명 수사였다고 주장합니다. 울산시장이 임명직으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 제1번 요직인 울산경제부시장 자리를 꿰찼는데 그게 다 보훈 인사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청와대가 제보를 단순히 정리한 수준을 넘어 수사를 압박하는 취지로 제보를 가공했거나 아예 제보를 해달라고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문건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의혹과 울산경찰의 동향 등이 넉 장 분량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지역 레미콘 업체와의 유착 의혹. 김기현 시장은 레미콘 대표이사로부터 울산의 5개 현장 레미콘 납품에 대한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음. 김기현 시장이 비서실장과 담당 국장 등을 통해 특정 업체를 밀어준 걸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 연루된 측근 비리 의혹. 비서실장이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정보통신사업과 관련해 가족회사를 밀어준 정황이 있다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는 물론 김기현 시장과의 관계까지 적었습니다. 문건의 마지막 장에는 범죄 첩보가 아닌 울산경찰의 수사 동향이 담겼습니다.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이었던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이 피고소된 사건. 고소인이 수사 촉구 진정을 내는 등 반발하자 경찰이 관련자를 소환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각 사안별 요지와 내용, 참고사항 등의 항목으로 정리된 이 문건은 통상적인 보고서 양식으로 경찰청에 전달됐습니다. 민원이 오면 그 자체로는 청와대도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게 수정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1년에 10건 이상의 제보가 경찰청으로 넘어가는데 그중에 믿을만하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고요. 문건상으로는 청와대가 수사를 노골적으로 지시하거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수사 종용 문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또 내용과는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 문건이 처리되는 과정 역시 일상적인 첩보의 하달과 비슷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문건이 전달된 시기는 2017년 11월,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간 건 한 달가량이 지난 그해 12월 29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제보가 뒤섞여 있던데 경찰청이 직접 나설 건 아니라고 봤죠. 수사라는 지시도 안 받았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제보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절차에 따라서 관할인 울산으로 보낸 겁니다. 청와대의 하명이었다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직접 수사를 맡았거나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더라도 처리 속도가 훨씬 빨랐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문건에 적힌 제보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실제 수사에 착수한 건 레미콘 업체 관련 유착 의혹 한 가지. 청와대가 전달한 제보 문건에는 김기현 시장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스스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겁니다. 피의자로 입건해서 얼마든지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참고인을 돌린 후에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것은 울산경찰의 고심이고 배려입니다. 경찰은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는 판단이었을 뿐 제보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레미콘 업체 관련 의혹은 청와대의 제보가 경찰에 전달됐을 때 이미 검찰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업체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울산지검 역시 내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금에 낸 게 17년도 말경이면서요. 말경이 대금에다 진정을 내놨는데 똑같은 건으로 조사를 어떻게 따로 하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울산 레미콘 업체 사건을 다시 추적해봤습니다. 2017년 4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레미콘을 공급하던 울산 지역의 한 업체가 품질 불만을 드러낸 시공사와 마찰을 빚다 공사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업체는 2달여 만에 다시 현장에 투입돼 이전 수준의 물량을 납품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장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울산시청 공무원이 현장 소장을 불러 울산 지역 업체에 레미콘을 쓰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왜 울산 업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같은 것도 울산 업체를 많이 쓰시죠? 다른 업체들은 지금 납품할 여력도 없고 지금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준공받는데 문제되지 않겠어요? 지역업체가 아니니까 쓰지 마라. 건설국장이 저 현장 소장을 직접 불러가지고요. 아니 국장실 그걸 현장 소장을 부른다는 자체가 잘못된 아닙니까 그게. 경찰은 30가지가 넘는 건설 자재 중에서 유독 레미콘만 지역업체에게서 납품받으라고 강조한 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지역업체의 납품 비율을 60% 이상까지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 검찰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주장해온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부임 이후 울산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심화된 상황. 경찰은 이 조례가 다른 지역 업체의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위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공정위의 권고일 뿐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비서실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세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경찰 수사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해당 레미콘 업체 대표가 김기현 시장 측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도 포착됐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추가 수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봐줘야 되잖아요. 봐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레미콘 공급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존의 업자를 중단시키고 이 사람에게 공급을 시켜야 할 이유가 명확해지잖아요. 결국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3차례나 부당한 수사 지휘를 받았다는 경찰은 그 배경에 울산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뿐이라며 이례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불기소 결정서를 남겼습니다.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은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경찰 수사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기록을 남겨둔 것이라면서도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민원이나 아니면 뭐 사건, 사고, 범죄 관련된 제보를 받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제보는 다 청와대 게시판에 네네.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제보들을 하급기관에 이첩하는 건 뭐 상식적인 일이고. 네, 그래 왔고요. 통상적인 절차라는 거죠. 네네. 심지어 당시에 울산검찰도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받고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에다가 압력 혹은 하명 이런 말을 갖다 붙이는 건 좀 무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약간 옹색한데요. 김기현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 받은 날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 수사다. 이게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사실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검찰 허락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한 거고. 결국 경찰은 이런 의혹들이 자꾸 불거지는 배경에는 검경 갈등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죠. 그 유명한 고래고기 사건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2016년 4월에 울산의 한 경찰서에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 중 21톤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게 시가로는 한 3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은 여기에 울산지검 출신의 정관 변호사가 개입이 되어 있고 검찰과 유착관계가 아닌지 수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대부분 기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해외 연수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 모두 양쪽을 향해서 시끄럽기만 했던 이 사건이 예상만큼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게 2017년 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고기 사건에서 시작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까지 이 싸움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을 받는 거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김기현 시장 사건도 1년 8개월 전의 일인데 왜 이제 와서 하명인이 뭐냐 하면서 다시 이슈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지금 시점이 공교롭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과연 검찰의 어떤 부분이 의혹을 사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논란을 촉발한 울산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 수사. 수사 지휘 과정에서 경찰과 대립한 검찰은 피의자 전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채 99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문을 남겼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치 개입 수사, 수사권 남용, 공정성 시비 논란이 일기 시작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공표됐다면서 관련 기사들까지 무더기로 담았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유서 자체가 양이 많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거고요. 야, 이거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재지휘를 건의하면 잘못된 법리 적용에 대한 검사의 지적에도 동일한 주장만을 반복했다면서 경찰 수사를 총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보안에서 수사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해요. 영장을 신청하면 이번에 또 영장을 막아요.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로 몰아가려고 작심을 하고 있구나. 자유한국당은 이 수사가 김기현 시장을 흠집내려는 시도라며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황 청장에게 소환 통보조차 안 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돌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수사의 초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확대된 양상입니다. 빨리 종결하려고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명 수사라고 하는 그런
뭐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또는 선거 개입 수사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 출신 청와대 특감반원의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행보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수사 담당 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고인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지휘하는 일반적인 변사사건 처리 관행과 크게 어긋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저도 이제 법 적용이 한 30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수사의 대상이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검찰은 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과정에 경찰의 참관은 허용하면서도 수사 내용은 공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검찰이 가져간 휴대폰을 되찾는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게 신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경찰의 영장 신청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기도 전에 검찰에서 모두 가로막혔습니다. 수사 자료를 독점을 해서 본인들만이 뭔가 알고 그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거겠죠. 아니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묻혀있던 사건이 갑자기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조국 장관 임명 후에 이 사건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받는 겁니다. 결국 검찰이 이 사건 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캐기 위해서 사건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여권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우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비 올 때까지 기도한다고요.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고요. 다만 이 제보를 만드는 과정에 청와대가 추가로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밝혀낸다면, 수사로 밝혀낸다면 그 부분은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취재 결과로는 검찰이 과연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이 거대한 프레임에 대한 의혹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과연 검찰 수사가 불편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인 기자 준비하셨죠? 과거사 전문 기자 기대가 큽니다. 네. 정말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이죠. 납치 그리고 수시로 벌어진 폭력에 강제 약물 투여 의혹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500여 명에 달했던 형제복지원 얘기입니다. 아, 형제복지원. 네, 참 가슴 아픈 우리 현대사의 한 현실인데요. 이게 알려진 게 32년 전인데 아직도 피해자들은 길 위에서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생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외침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아니에요.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거사법 지금 19대에서도 폐기됐었고 20대에서도 또 폐기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한테 그러시지 마시고. 아니 의원님이 아니면 누가 해줘요? 말씀드렸으니까요. 양보를 하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지금 제보를 써가세요. 제보를 써가시냐고. 눈에 안 보이세요? 눈에 안 보이시냐고. 며칠 있다가 그렇게 다 주고 안 되는데 20. 합의를 더 해보겠다던 나경원 대표는 바로 다음 날 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회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나경원 대표님, 같이 왔어요. 살인. 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걸까? 시체들이 미약가에 실려가는 것들을 언론으로 목격을 했어요. 형제 복지원. 그곳에 복지는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만 500여 명이 죽어나간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수용소에 감금돼 있을 거란 사실은 뭐 상상도 안 했으니까 그거는. 청각장애인이었던 형은 집을 나선 지 3일 만에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밝힌 사인은 쇠약. 그런데 이건 누가 죽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 살인이에요, 살인. 얼마나 때렸으면 온몸에 피멍이 들었겠냐고요. 그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몸을 보니까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도대체 왜 형이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동생은 30년이 지나도록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빨리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공포 속에서 맞을 때 그 형님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간신히 살아남지만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9살에 12살 누나랑 같이 이제 같은 날에 들어갔거든요. 아침부터 또 맞기 시작하면서 취침 때까지 두들겨 맞는 그 과정이었어요, 계속. 원산 폭격에 물고문까지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온갖 가혹행위가 자행됐습니다. 원산 폭격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머리를 이제 밟아버리는 게 그대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강제로 약을 먹였습니다. 말 안 듣는 애들한테 CP제를 먹여요. 이 약을 먹으면은 침을 흘리고 멍해지고 사람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냥 힘 쭉 빠진 채로 그냥 앉아만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12살이었던 누나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갇힌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고문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계속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CP제 같은 걸 계속 먹였었고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방법은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진짜로. 직접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전두환 정권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습니다. 불황인 수용소를 잘 운영한 공로였습니다. 동백장 수상자.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총리에게 직접 지시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 신체 장애자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바 실태 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하에 일절 단속 보호 조치하고 가난한 이들을 거리에서 없애라. 불황인 단속은 경찰에게는 큰 실적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놀던 10살 소년을 납치해 형제복지원에 끌고 간 것 역시 경찰이었습니다. 대뜸 경찰관들이 이리 오바 하더만은 이제 데려가더라고요. 그 왜요? 우리 집 바로 요 앞인데요. 이랬더만은 좀 있어봐라 하면서. 뭔가요? 네. 굉장히 애기고 같은. 네. 형제복지원 운영되던 후기쯤에 아마 영유아들이 입었던 옷으로 추정되는 옷입니다. 서너 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불황인이라는 이유로 잡혀온 이들이 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복지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가족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형제복지원에 갔다는 사실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보내는 그랬었는데 여기 너에게 글을 보내는 엄마도 너의 염려 덕분에 몸 건강히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보내고 있단다. 옥진아, 왜 그다지 소식이 없느냐? 너의 소식이 없으니 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겠니? 엄마는 너희 형제만 믿고 살아가는데. 1975년부터 1987년 폐쇄되기까지 10년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인원은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여기는 딱 한 사람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너무 사회의 그냥 감옥 같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년 전부터 국회 앞에 작은 비닐집을 짓고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엔 피해자 최승우 씨가 국회 앞 지하철역 위에 올랐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진실을 밝혀줄 과거사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바로 직전인 법사위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곡기도 끊고 외친 건
자신과 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왜 잡혀갔는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그때 꿈 많은 학생이었다라는 걸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 29일 괜찮아요. 교수님, 예? 교수님, 눈 좀 떠봐요. 24일째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하던 그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나경원 대표님, 사람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나경원 대표님, 사람 살립시다. 사람을 죽여. 의원님 제발. 너희들은 무슨 소리를 죽이고 있어? 사람을 죽여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사람을 대한민국을 죽였다. 지금 나경원 대표님 어떻게 왔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어? 왜 내 누이가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는지, 왜 내 형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죽어야 했는지 이들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죽어가는 국민 좀 살려주세요. 당신들 필요하면 주장을 좀 그만해요. 황 대표 목숨만 중요합니까? 국민의 목숨은 안 보이십니까? 나경원 대표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인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살인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탈북자는 국민 아닙니까? 단식하는 황 대표의 단식만 중요합니까? 사람이 파리 목숨처럼 쓰러져가는 게 쇼입니까? 저분들의 피 맺힌 외침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뭘 잘못한 분들입니까? 국가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겨우 살아남은 피해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쇼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요? 의원님들 말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사실 87년에 형제복지원 참상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도 검찰 수사로 밝혀진 거는 극히 일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수사가 진행된 건 울산 작업장에서의 강제 노역과 원장의 횡령 혐의뿐이었고요. 정작 부산의 형제복지원 본원에서 벌어진 가혹행위나 의문사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내용이었잖아요. 네네. 왜 정작 부산 형제복지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취재했습니다. 핵심 당사자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흔적이 있네요. 형제복지지원자들. 불과 이제 2, 3년 전까지 형제복지원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린 실로암의 집. 중증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건가요? 네, 뭐 여기 보신 것처럼 사무실이고 방이고요.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진 후에도 박인근 원장 일가는 또 매년 10억 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실로암의 집을 운영했습니다. 돌산 바로 밑에 지어 2002년에는 산사태로 원생 4명이 숨지기까지 했지만 폐쇄 조치된 건 겨우 3년 전입니다. 박인근 일가는 사회복지법인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1,000억 이상의 자산을 계속 수익 사업을 통해 불려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5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형제복지원의 원장 박인근 원장은 1987년 구속된 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후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협의회 공동대표까지 역임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박이태 검사장에게 가져간 보고서입니다. 이게. 초기 수사 당시 부산지검 검사장이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부산지검은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의문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았습니다. 보는 수용자들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경찰을 투입했는데 그거 다 철수를 다 시켰어요. 또 박인근 원장이 횡령한 국가 보조금 액수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검찰 과거사위 진상결과 보고서에는 박희태 당시 검사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진술서가 담겼습니다.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결제 올리는 것도 거의 안 봅니다. 부산에서는 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어디 뭐 5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박희태 전 검사장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수사 외압을 했다는 그런 지적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몇십 년 된 일이 돼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청에서 하는 거는 원청의 검사장이 뭐 그렇게 직접 관여한 거나 뭐 이렇게 안 해요. 직접 그 압수수색에 그 계획 문건이 들고 가서 사건을 직접 보고했다고 하시던데요. 나는 그런 보고 받은 일이 없어요. 댁으로 좀 찾아뵙고 자세하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집 누추해서 좀 오실 것이 못해요.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박희태 전 검사장. 하지만 당시 수사검사는 박인근 원장의 횡령 금액을 제대로 공소장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검사장의 관사에 찾아간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장의 관사에서 꼭두 새벽에 이렇게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성종이 차장검사가 됐던 저한테 이 놈 아니냐, 꼭두 새벽에 거기는 왜 갔어라고. 전두환 정권 차원의 수사 축소. 지청장의 지시 메모에는 아직도 그 흔적이 적나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VIP라는 게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금주에 부산에 오니까 금주에는 소란 떨지 마라. 그다음에 또 이 공무원이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관련된 자가 있었는데 노출되지 않게 이름 가운데 받침 하나를 빼라. 아니 이런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후적으로도 형제복지원 원생들한테는 2차 가해를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7번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박인근 원장의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2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원생들을 작업장에 강제 수용했다는 특수감금 혐의조차 무죄가 됐습니다. 31년 만에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하였습니다. 검찰은 인권 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은 비상삼고를 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1년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입을 닫고 의혹의 당사자들은 부인으로 일관하는 사이 피해자들만 절박한 마음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막 철수를 지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성남 철수 이야기는 들어봐도 울산지청 철수 사건은 내가 못 들어봐. 아까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걸 내가 거절해서 미안한데 영 그거 하면은 어제 뭐 대포 한잔 하시는 건 좋아요. 아니 인권 침해, 대량 살인 사건 이와 관련된 이런 의혹들을 은폐한 책임을 묻는데 대포 한 잔이라니 이거 너무 한가한 소리 아닙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게 87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에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터졌어요. 전두환 정권은 민주주의 열기, 시민의 분노를 좀 막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건을 줄이고 축소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사실 이명박 정권 때 문을 닫은 진실화해위원회를 다시 살리자는 과거사법 개정안은 이미 2013년부터 여러 번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19대 또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표류 중이죠. 과연 누가 과거사법을 가로막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과거사법. 지난 10월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지만 어쩐 일인지 회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법안인데 다시 행안위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 그렇죠. 과거사법은 지금 그 여당하고 여당이 우리 당하고 저 합의를 안 하고 날치기 했잖아요. 근데 날치기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MBC가 자꾸 내 얘기를 단디들 국회 생기고 법안 소위를 날치기 한 유일한 사례가 이번 법안 소위에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의원이 표결을 요청하자 일제히 퇴장한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그때 투표가 날치기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2017년 과거사법이 발의된 이후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미루는 데 급급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일을 당해도 나 몰라라 할 거야? 참다 못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호소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서 처리를 못하면 가족들은 저희를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70년을 기다려도 못하는데. 물론 뭐 죄송하기는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그건 국회정상 문제보다는 오히려 과거사법은 논의가 조금 진행된다 싶다가도 다시 제자리인 무한 공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안이 나왔으면 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다시 제1조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 다시 A부터 Z까지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지연시키겠다,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이라는 거죠. 결국 자유한국당의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 수와 구성도 바꿨지만 수정안에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욱 간사가 본회의장에서 일단 당대표가 찬성 반대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나경원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저 그 과거사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형제복지원의 피해자 최승우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습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보건 잠시 농성하시다가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우선에는 필리버스터 검토 안 하신 대표님,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요건을 거둬들이고 말씀드린 대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 우리하고 합의가 거의 됐던 대로 해준다면 저희는 과거사법도 오늘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똑바로 하세요. 피해자들은 본회의장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 여기에서 국회의원들 지나가는데 그렇게 대놓고 멸시하고 막 이런 눈빛들을 봤을 때 진짜 다른 세상 사람들이구나. 그게 눈으로 못 겪게 되네.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굳게 닫힌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하고 10년이 넘게 왔다 갔다 하며 애골복골을 해서 만나주지 않았던 분들이 이 자리를 지나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 억울함을 꼭 세상에 밝혀서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 우리가 당한 거 우리 선에서 끝내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 피해자의 마지막 호소가 정말 가슴이 미어지게 합니다. 저분들의 상처를 누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을 여태 미루면서 이 법의 통과를 막아온 국회의원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이제 딱 하루 남았고요. 임시국회 회기도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지,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가 무엇인지 여야가 함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거리를 청소한다는 목적으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던 국가. 그리고 그 폭력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국가. 그래서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악취 나는 어두운 과거를 이제는 청소해야 할 때입니다. 약자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때입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